삼성 오너 일가가 잇따라 주식 대량 매각에 나서면서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 마음이 편치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삼성 SDS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상속세 문제가 미치는 파장 알아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국내 최대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일가조차 이렇게 상속세 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에 워낙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총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됐는데요. 예. 때문에 작년에 총 5년에 걸쳐서 6번에 나눠서 분납을 하겠다라고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난해 3월 말에 1회분을 납부를 했고 2조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지금 한 10조 원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상속세, 워낙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유동자산으로 이 세금을 다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 블록딜을 단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블록딜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나 처분을 한 겁니까? 일단은 22일이었죠.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주식이 처분이 됐습니다. 22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 SDS 주식을 1,900억 원어치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3일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1조 3,7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블록딜 형태의 매각이 진행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것 점이거든요. 예.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는 우려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피해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겁결에 주주들도 상속세 부담을 같이 맡게 된 셈이 된 건데 실제 삼성 오너 일가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주가가 얼마나 출렁였는지 박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천문학적인 유산과 상속세.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블록딜 방식으로 잇따라 보유 지분 처분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한 삼성 SDS 주식을 절반가량 처분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주당 12만 7,680원으로 21일 종가 14만 원 대비 8.8% 할인된 가격입니다. 지난 28일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994만여 주를 주당 6만 8,800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는 25일 종가 7만 500원 대비 2.4% 할인된 가격입니다. 블록딜 거래는 통상 할인율이 주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 주가 하락으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S는 지난 22일 블록딜로 인해 주가가 7%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도 28일 7만 전자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상속세가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아직 10조 원 상당의 상속세가 남아있어 추가 블록딜 우려에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일시적인 일이어서 기업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가 블록딜이 있더라도 장기 주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재개될 전망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SK증권은 삼성 SDS의 경우 1분기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대외 고객 확대로 장기 성장 가능성도 있어 과도한 주가 하락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악재가 많은 시장에 블록딜 이슈도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한데 남은 상속세 분납을 위한 추가 블록딜까지 발생하면 향후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대량 매도해서 주가가 빠지는 데에는 할인율의 영향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할인을 안 하고 팔면 안 되는 겁니까? 할인율을 적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량의 주식을 팔면서 할인을 안 해준다면 과연 딜이 제대로 성사될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뭐 몇백 주, 몇천 주 정도 파는 거는 할인 안 해도 금방 팔릴 수가 있겠지만 블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만 주, 몇십만 주 이상의 대단히 주식들이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할인율을 적용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블록딜 실패 시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할인율을 적용 안 해서 블록딜 실패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반응은 이 주식 좀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블록딜도 제대로 안 됐네, 성사가 안 됐네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적정한 할인율을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블록딜은 웬만하면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이 원래 연예인하고 재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너 일가 세금 리스크 아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상속세 부담이 혹시 너무 좀 과한 건 아닌가요? 사실 최고 상속세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기본 50%에다가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10%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OECD 3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주요국들을 쭉 보시더라도 미국은 40%, 영국도 40%, 일본이 가장 높은 55%인데 그 일본보다도 할증률이 적용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의 고세율, 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관한 문제점을 우리 한창률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가세가 적용되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최고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징벌적 조세정책이라고 비판이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상속 증여는 할증과세가 됨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가령 어떤 기업이 1조 원가량의 지분 100%를 자녀에게 주식으로 상속한다고 가정을 하면 3대를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경영권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납부기간에 대한 비판도 따라다닙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납부 금액이 클 경우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속세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세 개편의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상속세 개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현 인수위에서도 상속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자 총연합회는 인수위원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해달라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선진국들 중에 상속세를 아예 안 내는 나라도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5개 나라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표를 보시면은 40.5% 정도가 비과세 국가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한테는 비과세를 하는 나라가 4개국에 달합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18개 나라가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체코 같은 OECD 국가 7개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주요국들, 선진국들도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도 아니고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높은 상속세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에 쓰는 북유럽 국가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고용 유발, 고용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스웨덴의 경우에 과거 7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했었는데 그 때문에 스웨덴의 제약회사죠. 아스트라가 오너 사망 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의 제네카와 합병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때문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본사도 영국의 캠브리지로 옮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 이케아는 본사를 스웨덴에서 이 네덜란드 델프트로 옮겼고요. 창업주는 스위스로 아예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의류 회사죠. H&M 역시 창업자가 아예 이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에는 고용 효과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서 주요국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급선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상속세가 적은 나라들은 대신에 평소에 이제 좀 소득세를 좀 많이 걷어서 빈부격차를 좀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동일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상속세 부담이 뭐 일자리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상속세 자체를 좀 이렇게 줄여주지는 않더라도 상속세 좀 납부 방식 같은 거를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분할 납부 우리나라도 지금 5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삼성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이 물납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년 분납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이 있고요. 또 물납제는 미국을 제외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이 물납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년 분납제 과거까지는 5년 동안만 분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법 개정하면서 10년 분납제가 시행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납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10년 분납제라든가 물납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국들의 그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게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 이래서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물납으로 허용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물납제도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그 감정평가, 보통 감정액과 시장 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 감정가는 상당히 좀 원래 낮습니다. 이제 시장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좀 없는 방향으로 좀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신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유튜브 제목의 경우에는 역대급 상속세 재계 1위 오너도 할부 납부로 정의를 받고요. 또 해시태그의 경우에는 7만 전자 붕괴 징벌적 상속세로 뽑아봤습니다. 네.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